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8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되게 조용하게 시작이 전혀 다른. 네, 일단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고요. 오늘 게스트로 그러면 누가 또? 네, 이정일 활동가 이정일입니다. 네. 네. 네, 지금 안학래 유민지 기획부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우고 계신데요. 네, 개인 사정 때문에 출근을 못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휴가를 쓰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와 리액션 담당을 해주실 네, 이정일 활동가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북한 풍계리 취재 1만 달러 요구. 네, 요 보도에 대해서 심의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한겨레 기사입니다. 북한 풍계리 취재 1만 달러 요구 TV조선 정치부장이 직접 썼다라는 이제 21일자 보도인데요. 요 제목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21일 날 방송 소위를 열어서 보도본부 소속 정석영 부국장하고 강상구 정치부장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고 해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의견 진술을 들은 이후에 법정 제재가 나왔어요. 네. 완전 중징계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건 객관성 위반이었습니다. 사실상 오보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보였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본 거죠. 네. 근데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의견 진술을 했길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법정 제재까지 나왔을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송소에 나온 강상구 정치부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사를 쓰다시피 한 것이다. 아하, 근데 엄성섭 기자가 리포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소위에선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아니, TV조선은 취재 기자가 있고 쓰는 기자가 있고 읽는 기자가 다 따로 있냐?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비판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TV조선 측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취재 기자가 누군지 밝혀지면 그 취재 기자하고 접촉했던 뭐 그런 이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서 쟤랑 친한 사람이니까 제가 썼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어쨌든 가능성이 높아지죠. 취재원이 드러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분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뭐 저는 사실 처음 듣는 것이긴 한데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나 싶은데. 네, 처음 듣는 것이기도 한데 뭐 그렇게 자체적으로 룰을 정할 수 있죠. 네. 또 하나는 TV조선이 이 보도가 미국 언론인 2명하고 북한 관료를 취재한 것이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거 누구야 정보기관 사람을 취재했어? 막 이러면서 막 깐죽거렸었는데 북한 관료, 네, 북한 관료 측을 이제 취재를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북한 관료 측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죠. 그거야 그쪽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언론인 2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좀 제 기준에서는 약간 납득은 안 돼요. 납득은 안 되는데. 아니 그걸 밝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심각한 무슨 뭘 봤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TV조선 판단에는 그렇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거겠죠. 그러면서 대신 그냥 신뢰할 만한 언론인이다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밝히지는 않았네 결국에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국내 다른 언론인들의 주장하고는 좀 이제 상충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이날 사실 심의에서 아주 중요하게 봤어야 하는 건 뭐냐? 북한이 비자 명목으로 그런 거액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는가? 그거였죠.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처음 나왔던 그 TV조선 보도를 보면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 같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북한에 와서 취재를 하는 모든 취재진에게 다 1만 달러를 요구한 것 같아 보이는 형태로 보도가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죠.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우리 돈 1,100만 원 정도인 1인당 10,000달러도 요구를 했습니다. 첫 소식 엄성섭 기자입니다. 북한은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0,000달러, 약 1,100만 원의 돈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우두공항에서 70인승 고려항공 비행기 편으로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외신 기자들은 사증 비용과 항공 요금 등을 합해 풍계리 취재에 1인당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니까 TV조선 측에서는 1만 달러를 요구하는 게 북한의 공식적 뜻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한 그 지적에 대해서 TV조선 측은 내고 비용이다. 내고 비용? 네, 요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고장터도 아니고
예, 뭐 그러니까 이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이 나라 취재진한테는 뭐 얼마를 부르고 뭐 이 나라 취재진한테는 또 얼마를 부르고 혹은 1만 달러를 공식으로 원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받고 싶은 얼마 비용을 받기 위해서 뭐 선제시하는 막 그런 금액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기자한테 내고 가능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TV조선은 파악했다는 거예요. 아, 멀리서도 좀 깎아주고 뭐 이런 것도 있나? 네. 그래서 아니 뭐 그러니까 그 나라의 관계에 따라서 관계에 다르게 따라서 할 수도 있는 좀 거고. 친하면 좀 깎아주고. 네, 그럴 수 내고. 있는. 네, 그래서 어쨌든 TV조선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고 비용이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위원들은 이 보도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북한 측이 그렇게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하면 북한은 공식 기관에 공식 기관에서 1만 달러를 모두에게 그렇게 다 요구한 것 같아 보일 수밖에 없다. 그거는 굉장히 보도 자체가 단정적이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럼 잘못 쓴 거죠. 오해를 유발하게 사실 썼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의견 진술들을 전부 듣고 난 뒤에 소위 심의위원 5명 중에서 2명은 경고, 그다음에 1명은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고나 주의는 아시다시피 법정 제재이기 때문에 매년 시행하는 그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죠. 지금 TV조선은 이 법정 제재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네. 이 건으로 받은 겁니다. 네, 반면에 야당 추천 인사인 정광삼, 박상수 의원은요. 네. 문제 없음 의견을 냈어요. 문제 없음이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문제 없음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사실 이걸 오보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야당 추천 의원들은. 너무 상반되는 결과인데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전혀 의견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심의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TV조선, 뭐 조선미디어그룹 이쪽은 다 어쨌든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게 그런 나쁜 결과를 받았다 아니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다른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이건 좀 우려되는 결과다라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미디어오늘 기사입니다. 풍계리 취재비 심의에 TV조선 큰 따옴표 오보라는 근거 뭔가라는 기사예요. 금준경 기자의 기사인데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에서 법정 제재 건의, 오보 여부 입증 못한 채 중징계 추진에 논란 여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자의 멘트죠. 맨 처음에 TV조선은 비공개 의견 진술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방통심의위 방송소위 측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민감한 취재원이라고 한다면 비공개 회의에서 공개한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죠. 또 어떤 루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안 남기는 회의가 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취재원을 그냥 밝히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 공개 의견 진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TV조선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TV조선은 처음에는 비공개 의견 진술을 요구했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취재원을 밝히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비공개로. 그러니까 이 비공개라는 건 뭐냐? 기록을 남기지 않는 회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외에는 사실 그 상황을 잘 모르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 회의를 이제 의견 진술을 요구를 했는데요. 방송소위가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방송에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논란이 된 사안이니까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공개 의견 진술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TV조선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계속했느냐면 우리가 취재할 당시에는 그런 형태의 어떤 내고 이른바 1만 달러를 요구하는 형태의 접촉이 있었고 그런 관련된 증언을 받았다. 신빙성 있는 기자들한테. 근데 우리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보도한 다음에 정책을 바꿨다. 1만 달러 요구한다라고 보도를 하니까 북한이 이게 논란이 좀 되려나 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TV조선 입장입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어쨌든 가지고 온 거죠. 자신들의 보도가 오보가 아니고 충분한 이후 사실관계가 달라졌을지언정 취재할 당시에는 충분한 취재를 거쳐서 사실관계를 보도한 것이라는 입증할 만한 녹취록을 준비했다고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 심의를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녹취록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오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 그렇죠. 이 고민이 있는 거고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오히려 위원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도 소용이 없는 내용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TV조선은 아니
일단 들어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방송 보도로는 못 내보냈던 거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근데 취재 당시에 어쨌든 가지고 있던 우리 증거 자료니까 들어본 다음에 판단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심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봐서 오보가 아니면 법정에 중징계까지 나오지 않을 사안일 그렇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걸 확인해 달라라고 재차 요청을 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TV조선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오보라고 해? 오보 아니야. 적어도 우리가 취재할 때까지는 이런 상황이었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계속 이제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리는 거예요. TV조선은 들어보면 알 거야. 우리가 그런 자료를 준비했어라고 얘기하고 심의위원들은 아니 들어본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니네가 말을 안 해주잖아. 밝히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TV조선은 아니 그렇게 결정적인 걸 듣고 싶으면 비공개로 했었어야지 우리 요청대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이제 물고 물리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 방통심의의 결론은 뭐냐면요. 오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심의를 진행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제재가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한 위원들이 있는 거고 오보가 아니면 이 보도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판단한 위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허민숙 부위원장 말이 방송은 불명확한 내용으로 시청자를 혼동하게 해서는 안 되고 평화적인 통일과 적복한 교류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심의 조항이 있다. 경계와 의심이 좋은 역할도 하지만 때로 어렵게 얻은 평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했네요. 네, 그래서 요것도 좀 흥미로운데요. 위원간 설전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윤정주 위원은 이제 시청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는데 보도가 오보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밝힐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썼고 관계자를 통한 불명확한 내용을 이렇게 자꾸 쓰는 건 기자로서 자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못 밝힐 것 같으면 기사에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박상수 의원이, 그러니까 이분은 기자 출신이죠. 그거는 취재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모든 취재원을 다 그렇게 밝힐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좋은 보도임에도 취재원이 밝혀지지 않은 보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양심을 믿을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모든 카더라 같은 거를 다 받아서 쓸 것이냐. 네네. 이건 참 진짜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게 취재한 내용이 정말 카더라인지 소설인지 아니면 정확한 취재를 거친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를 하고 다른 크로스 체킹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앞으로도 사실 좀 반복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걸 전달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TV조선은 어쨌거나 법정 제재를 한 건 더 받으면서 위태로운 상황에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게 됐다. 그걸로 상황을 정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기사입니다. 미디어스의 송창한 기자의 기사인데요. MBC 감사국 김강동 이사 미주범인으로부터 여성 도우미 접대받아. 아 이것도 뭐야? 빠밤. 아 이게 뭐야? 아유 진짜. 네, 21일 오후에 이제 정기 이사회에서 감사국이 이제 여러 가지 보고를 했는데 MBC에서 MBC 감사 결과를 이제 보고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김강동 방송문화진흥의 이사가 윤동열 전 MBC 미주법인 사장으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았고요. 그 접대 내용 중에는요, 야구 경기 관람, 유니버셜 스튜디오 관람 등의 접대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 접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MBC 이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 접대를 받을 당시에는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과 또 함께였다고. 이거 무슨?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다른 이사들도 여러 명 있는데 왜 우리가 이분의 이름을 이제 굳이 부각해서 얘기하느냐? 이분의 이름이 계속 나와서예요. 받은 접대마다 자꾸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큰일 날 뻔이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구 경기 관람은요, LA 다저스 경기 관람이라고 해요. 네, 근데 메이저리그 보고 오셨네. 당연히 최고 등급의 좌석을 받았겠죠. 네, 제공했다고 하긴 됐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 관람 그 티켓 투어를 할 때도요. 최고 등급인 VIP 투어 티켓. 네, 요거는 사실 뭐 저희들은 구매하려고 생각조차 못하는 자기 돈으로 정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금액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
2014년 4월 4일 당시 윤동열 미주법인 사장이 미국을 방문했던 김광동 이사와 새누리당 모 의원에게 미주법인 근처 모 단란주점에서 여성 도우미 3명을 불러 접대했다. 제보자는 감사국의 말입니다. 제보자는 모 의원이 소주를 원해 새누리당 모 의원이죠. 소주를 원해 단란주점 아래층에 있는 모 마트에서 소주를 사왔다. 모 의원과 김광동 이사가 제보자 때문에 여성 도우미와 노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 자기는 자리를 비워줬다라고 증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주를 심부름했던 그분이 있으면은 나머지 그 2사람이 흥겹게 놀 수가 없다는 어떤 압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눈치껏 자리를 피해줬다라는 그런 증언인 것 같아요. 모 의원과 김광동 이사가 재밌게 노는 것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자리를 비워줬다라고 했고요. 감사국은 그 증언만 제시를 한 게 아니라요. 제보자가 당시에 모 의원 그리고 김 이사로부터 받았던 명함하고요. 단란주점 결제 영수증을 공개했다고 해요. 이거 영수증 나오면 빼박인데요. 네, 영수증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건 빼박이네. 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좀 빼박이 아닌가.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김광동 이사가 대체 누구지? 뭐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실 수 있는데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박문진 이사를 계속 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현재까지 계속. 어쨌든 감사국 보고가 끝난 다음에 당사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단 문서상으로 나 감사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문서상으로 봐야지 정확한 맥락을 알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우미 불렀다든지 모 의원과 함께 했다든지 그런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나 소명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접대를 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어쨌든 본인은 그거 부인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글쎄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수증이 나온 상황이라. 네. 근데 이게 지금 빨리 진상 조사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임기 내에 이걸 확인을 못하고 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임기를 평화롭게 마친 다음에 다음 이사들 오고 하면 이게 다시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굉장히 일정을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참 글쎄요. 부적절한 일을 참 많이 하셨네. 참. 그러니까 노래방은 간 기억이 있는데 도우미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증언을 당사자 증언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빨리 어렵네요. 어쨌든 간에 빨리 진상조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지는 코너는 좋은 보도 스크랩. 네, 5월 이달의 좋은 보도 선정된 그 선정작들을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방송 온라인 특별상 부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방송 온라인 특별상 되게 특이한 제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 부분이 따로 있고요. 또 나쁜 방송, 좋은 방송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또 이렇게 또 선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상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상의 취지는 뭐냐. 막 단독 경쟁을 하다 보니까 A라는 매체에서 좋은 보도, 좋은 이슈를 막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해도 다른 매체들이 그 타 매체의 단독 보도를 받아쓰는 걸 좀 꺼리거든요. 그걸 잘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서로 꺼리죠. 그런 것들을 안 해서 그러다 보면은 되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되는 이슈가 죽죠. 작아져 버리죠. 퍼지지 굉장히.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후속 보도가 안 나오면은 굉장히 좀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방송사 그리고 그냥 뭐 온라인 매체 혹은 신문사 이런 곳들이 다른 형태의 매체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이슈를 우리 같이 취재해서 같이 키워보자 하고서 취재를 시도해서 보도를 내놓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효과가 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여기 특별상 부문으로 해서 요런 사례를 하나 짚게 되었는데요. 어디가 했나요? 같이? 네, 바로 KBS와 뉴스타파 그리고 프레시안. 네. 되게 생소한 조합인데요. 그죠, 되게 신기한 조합이죠. 대박. 네, 그래서 기자분들 성함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KBS에는 임장원 기자, 김민철 기자 이 두 분이고요. 프레시안에서는 성현석 기자, 그리고 뉴스타파는 시민보 기자, 신영철 촬영 기자.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이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다뤄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체 어떤 이슈였느냐 이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삼성전자 전무가 기술 유출을 했다. 네. 그래서 소송당했다. 자기 몸값 올리느라 중국에 다 팔아넘겼다. 이런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네.
그게 아마 2016년의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관련 기사를 막 봤던 건 2016년 9월, 10월 막 이때 연달아 나왔었는데요. 당시 관련 보도 제목들이 정말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소송을 당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나온 거잖아요. 소송 결과가. 근데 삼성 측에서 이렇게 기술 유출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면서 소송을 거니까 뭐 거의 모든 매체들이 다 약간 매국노? 우리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약간 그런 논조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기술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물은 삼성전자 소속 이모 전무입니다. 이 전무는 지난 7월 30일 스마트폰 부품 기술 정보가 담긴 문건을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서 몰래 빼돌리려다 경비원에게 적발돼 붙잡혔습니다. 이 전무는 이 정보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기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엽입니다. 보도 제목을 당시 이제 보도 제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조선비즈, 삼성 반도체 핵심 기술 또 유출 시도, 철통 보안 어떻게 뚫렸나. 그러니까 이미 뚫렸다는 걸 전제로 하고. 뚫렸네. 네, 뚫렸다는 걸 전제로 하고 쓴 거고요. IT조선, 삼성전자 고위 임원이 유출하려던 기술은 차세대 먹거리 기술인 뭐 3D 낸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출한 건 기정사실인 거예요. 너무. 그리고 연합뉴스 제목도 당시에 회사 옮기려고 그러면서 반도체 핵심 기술 빼낸 삼성전자 전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사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프레임이 이렇게 짜지니까 댓글들은 어떻게 달렸겠어요? 난리 났겠죠. 이런 놈은 정말 사형시켜야 돼. 막 이런 정말 이미 결론이 난 듯한 아이고야. 어떤 굉장히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2년 전 SBS가 처음 보도했던 삼성전자 스마트폰 핵심 기술 유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 단계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SBS를 비롯한 일부 언론 매체들이 이 씨가 중국 업체에 기술을 유출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의 공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뭐야? 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올 초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석방이 됐어요.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랜 기간 2016년부터 계속 이렇게 거의 매국노에 뭐 팔아먹은 그런 나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가면서 고통받아야 했느냐. 무고한 사람은 왜 이렇게 계속 고통을 받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삼성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 보도들의 어떤 핵심입니다. 해당 보도는요. 이 세 매체는요. 17일 날, 그러니까 5월 17일 날입니다. 동시에 같은 그러니까 주제로 해서 각각 기사를 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동 취재라고 하면요. 하나의 기사에 바이란을 여러 개 달아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좀 특수하게 KBS 그러니까 세 단위가 같이 취재를 한 다음에 각자 그냥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나가는 거죠. 하나를 다뤄도. 무슨 의미인지 그렇구나.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신 보도 맨 앞에는 이런 메시지를 하나 박스로 달아놓는데요. KBS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KBS와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 독립언론 프레시언 취재진은 2016년 발생한 삼성전자 전무 기술 유출 의혹 사건을 공동으로 취재하고 독립적으로 기사를 썼으며 같은 날 보도합니다. 이들 매체의 보도를 함께 살펴보시면 이 사건을 더 자세히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죠. 희한하네. 네, 그리고 실제 보도 내용을 보면요. 사실관계 다루고 있는 것들은 다 같거든요. 근데 어디에 더 기자의 성향 혹은 그 관심사에 따라서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재밌겠다. 비교해서 읽어보면. 비교해서 읽어보는 게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비교해서 읽다 보면 더 화도 나요. 상황 자체가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이 사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반도체 분야를 전공해서 인텔에서 일하던 이모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2008년에 삼성전자 스커트 제의를 받아서 상무로 입사를 합니다. 네, 이분이 바로 사건의 주인공인데요. 반도체 개발 그리고 양산의 요직을 거쳐서 이분은 2015년 전무로 승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요직을 거친다는 건 뭐냐? 삼성에서 요직을 거친다는 건 뭐냐? 경무를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2번 쓰러지면서 병가를 냈다고 해요. 네, 근데 2016년 7월 29일 밤 이때는 병가 기간이었다고 해요. 사무실에 갔다 나오던 중에, 그러니까 삼성 자기 사무실에 갔다 나오던 중에 이분이 보안 요원에게 차량 검색을 당했다고 합니다. 차량 검색? 네. 그러니까 병가 중인데 사무실에 들렀다가 나오니까 차량 검색을 당했던 거죠. 근데 그때 그의 가방에서 예전에 출력해 놓았던 기술 자료, 프린트해 놓았던 그게 31장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는 이 전무를 기술 유출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너 수상하네? 너 왜 병가 내놓고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서 기술 그걸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나가? 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 전무의 집을 했더니 출력한 자료가 수천 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면은 뭔가 되게, 그러니까 당시 언론들이 보도했던 건 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술 유출을 정말 했구나 이런 느낌을 주죠. 근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다툼을 계속했더니 결과는 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은요, 이게 무죄라는 판결을 내려요. 대신에 유죄가 된 건 다른 거였어요. 기술 유출 혐의로 고소한 지 한 40여일 뒤에 추가로 제기했던 법인카드의 일부 사적 유용 혐의, 이것만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무죄라는 거예요. 핵심은.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건이죠. 자, 그렇다면 궁금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집에서 수천 장의 프린터가 발견됐는데 왜 법원은 그런 판단을 내리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초점은 뭐냐? 왜 이 자료를 일단 회사 밖으로 들고 나왔는지 이유를 살펴봤더니 삼성 측의 주장은 계속 이거였어요. 이 사람은, 이 전무는 이직을 하려고 했어. 이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한테 자료를 넘기려고 프린트를 한 걸 거야. 그렇지 않고선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무의 해명은요. 아니 삼성이 니들이 자꾸 나한테 유출시켰다고 주장한 그 자료는 다 그냥 나한테 온 개인 이메일 내용이야.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출력을 해서 집에서 검토하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업무 습관이야.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내 습관이야. 그리고 이런 자료 반출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 그러니까 미국 예전에 다녔던 미국 인텔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또 하나는 삼성의 다른 임원들도 출장 가거나 재택 업무를 위해서 자료 이렇게 다 반출해. 나만 되게 특수하게 무슨 스파이 요원처럼 훔쳐간 게 아니야. 업무를 위해서 다들 그렇게 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또 하나는 내가 만약 정말 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했다면 아예 먼 곳에 외부에 나가서 노트북 켜놓고 뭐 촬영을 하던가 했겠지. 회사에서 미쳤다고 그걸 출력을 해서 가지고 나가? 증거 다 남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병가 중에 비서한테 연락을 해서 자료 찾으러 갈 테니까 출력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내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거죠. 몰래 하지. 네, 그렇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반증으로 제시를 하니까 아무리 봐도 너무 소명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고 그리고 제3자한테 심지어 유출하거나 유출을 시도한 정황조차 근거가 없어요. 정황도 없고. 정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사건 판결문에 적시를 하죠. 그렇게 보안 검색을 일부러 교활하게 무력화시킨 거 아니고 악의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결론과 이제 처음 문제 소송 제기와 결론 사이에서 우리가 삼성의 행동이 좀 수상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첫 번째, 삼성은요 이상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들을 계속했습니다. 뭐냐? 아파서 쉰다는 사람이 물론 한밤중에 회사를 드나든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게 핵심 기술이라고 판단된다면 신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 다루는 과정에서 경찰이 신고할 때부터 병가 중 반출한 자료가 이 전무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자료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병가를 내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이 사람은. 그리고 병가 직전에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서류 등을 박스와 백팩에 챙겨갔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증언들만 보면 되게 수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전무가 또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자료가 다 수집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라고 말하는 걸 누가 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술들을요. 보통 잠깐 뭐 착각을 하거나 어떤 작은 행동들을 보고서 수상하게 여기서 하시는 말은 아니죠. 굉장히 이미 심증을 오랫동안 굳혀놓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들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좀 전혀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술들을 초기부터 쏟아냈다는 것. 이게 의심이 되고요. 또 하나
삼성이 피고 측 증인들한테 자꾸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무한테 좀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자꾸 연락을 해요. 접촉을 해요. 왜 이런 과정이 문제가 되냐면 처음에 삼성이 이전무 부하 직원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이전무가 직원들한테 폭언을 평소에 그렇게 했다더라. 갑질 전무였다더라. 막 이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인성이 흠집을 내는. 갑자기. 네, 그런 증언들을 그러니까 기술 유출 사건하고 아무 일도 관계 없죠. 근데 그런 인성 흠집내기성 증언을 해줄 증인들을 자꾸 내세웠대요. 자꾸 이렇게 되면 사실 근데 그게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사건하고 직접 관계는 없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전무 측이 평소 임원들이 자유롭게 자료를 반출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언해줄 전직 동료들을 수소문을 해서 그 증언할 사람 두 사람을 찾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되게 흔쾌히 당연하지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증인신문 기일을 나흘 앞둔 시점에 갑자기 둘 다 증언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상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왜 포기하는 건데?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013년부터 2년간 이전무의 부하 직원을 일했던 그 증언을 포기했던 그분에게 그분이 얘기를 해준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인사팀하고 반도체 총괄 인사팀 간부로부터 잇따라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달라라고 막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박을 했는지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전직 삼성 임원 증언 포기한 그분은 그냥 출장이 생겼다. 네, 갑자기 출장이 생겼다. 네, 그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출장이 생겨서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전무가 의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A씨, 그러니까 다른 증언 포기하신 분을 삼성에서 증언으로 나오지 말라는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네. 힘 앞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한다. 부디 진실을 얘기해달라라고 메시지를 남겨요. 근데 이분은 이 메시지를 받고도 그 두 번째 증언 포기하신 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한 달가량 지난 뒤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전무님, 삼성을 대응해 법정에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KBS 측은 이제 뭐 취재를 했겠죠. 삼성 측이 이렇게 방해를 했느냐라고 했지만 삼성 측은 당연히 얘기를 안 하겠죠.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진다는 거죠. 대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이렇게 개인 한 명을 매국노로 몰아가서 얻는 게 뭐야? 실제 기술 유출을 한 사람이면 몰라요. 근데 기술 유출을 안 했어. 그리고 아마 삼성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 유출이라고 지적했던 그 행위들이 다른 임원들에게서도 보이는 어떤 되게 일반적인 업무 행태였는데 이 사람을 지목해서 이렇게 길게 소송을 끌어가는 것이 대체 삼성이 무엇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이 들죠. 아무 이유 없이 하진 않았을 테니까. 요거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다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2010년 2월에 서부 동부지검 발표로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 한번 또 대서특필된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제조 기술이 국내 경쟁업체인 하이닉스로 유출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술을 몰래 빼낸 건 제조 장비를 공급해온 미국계 업체였습니다. 검찰이 두 회사 임직원 18명을 기소했고, 그래서 막 당시 보도에는 막 피해가 막 수조 원대다, 뭐 어쩌고 이렇게 막 보도가 났다고 해요. 검찰은 새 나간 기술 95건 가운데 40건은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밀 유출로 인하여 후발주자가 기술 격차를 줄임으로써 받는 간접 피해까지 감안을 하면 그 피해는 수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반도체는 기술 개발에 수조 원이 투입되는데 이번처럼 해외 장비 업체를 통한 기술 유출로 인해서 외국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까 우려됩니다. 하이닉스 측은 삼성전자의 기술을 전혀 쓴 적이 없고 반도체 공정과 소재도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것도 법정에서 나중에 최종 결론을 보니까 아니었다. 뭐야?가 됐던 거예요. 왜 이래? 네, 전원 무죄 판결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2010년 초에 검찰의 기소로 시작돼서 쭉 가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난 건 2017년이거든요. 보면은 거의 7년 가까이 이 사람들은 고통을 받았던 건데
결론은 진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언론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은 다 삼성전자가 법원에선 졌지만 반도체 업계에선 이겼어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면요. 네. 당시에 이제 뭐가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냐면 협력사들을 통한 기술 유출 우려가 굉장히 고민거리였대요. 그런데 이렇게 사례를 보여준 거죠. 너네 유출하다가는 정말 손 하나만 까딱해봐. 우리 소송에서 너네 진짜 끝장난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고 무죄 판결을 7년 있다 받으면 뭐예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삶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7년 동안. 네, 7년 동안 그냥 끝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후에 무죄 판결 받았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이 관련 업계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소송을 당한 그 미국계 장비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요. 법정에서 진실 드러나기 훨씬 전에 그냥 장비 가격 할인, 업그레이드 우선권 같은 걸 막 이렇게 제시하면서 삼성한테 화해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경쟁사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요. 제조본부장이 구속되고 경쟁사 기술을 뺏는 기업으로 지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 손실을 입은 거죠. 그리고 삼성은 또 피해자네. 삼성은 피해자였던 마지막까지도 뭔가 대박. 피해자 이미지를 획득하고 법원에선 정말 졌지만 7년 동안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에. 진짜 못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삼성이 모르고 그랬을까? 라는 거는 의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기술 유출을 했다라고 하면서 걸었던 기술 유출 내용 자료들이 이미 발표된 논문, 강의 자료,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 검색되는 정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소송을 이렇게 걸어버리고 정말 협력 유출을 하나 다 망가뜨려버린 거죠. 자, 다시 이번 사건으로 그럼 돌아왔을 때 네.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에 중국이라는 멘트가 나와요. 중국에다 유출하려고 했다. 그래서 아까 매국노란 얘기가 계속 나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삼성의 기술을 중국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경찰의 수사 기록이나 검찰이 담당했던 재판 과정 어디에서도 중국이란 단어가 안 나온대요. 그럼 뭐야? 그러면 결국엔 추정한다면 기자들이 취재원들이 대부분 검찰 아니면 경찰, 삼성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중국이란 단어는 삼성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네, 근데 당시에 이거 중국 어쩌고 하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던 매체가 SBS였다고 해요. 그래서 SBS뿐만 아니라 물론 많은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했는데 뉴스타파가 그래서 뉴스타파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관련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찾아간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당시 보도한 기자에게 어떤 근거로 이 전무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표현을 썼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얼추 기억나는 건 검찰에서 연락을 했었고, 네. 삼성 측에도 제가 연락을 했던 것 같고, 그 기사에도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다른 데도 좀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뭐 거기서 누가 중국이라는 얘기를 했느냐, 뭐 어쨌느냐라는 얘기는 기억이 안 나지. 뭐 지금 당장은 기억은 안 나고, 그걸 또 제가 증빙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지도 않고. 중국이라는 얘기를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기사를 쓴 사람도 누가 언급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특징적인 단어였다면 기사에서 메인을 뽑아서 쓸 정도의 단어였는데 사실 그걸 누가 말했는지 출처를 기억을 못한다는 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실 보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매국노가 돼서 완전히 약간 쓰레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 기술 유출이 아니라 하필이면 중국에 또 유출하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 감정을 자극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언론 보도 때문에 그 이전무님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고 지금까지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책임한 언론의 어떤 책임도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건 자체는요. 2심 재판 진행 중이에요. 최종으로 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검찰은 기술 유출 혐의 무죄가 부당하다면서 그리고 이전무 측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금액이 과다 인정됐다면서 다 각각 항소를 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사실 1심 판결을 토대로 다 기사를 쓴 거죠. 새 매체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1심 판결은 보통 이렇게 심층 취재해서 보도 안 한다. 그렇죠. 대법 판결 나온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를 쓴 고민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도 이 관련 보도에 다 담겨 있는데요. 뭐냐면 이 언론 3사 취재진은 진행 중인 재판의 1심 판결을 토대로 기사를 쓰는데 많은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1심 판결이 2심이나 3심에도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사가 2심 재판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취재를 통해서 기사를 쓰기로 한 것은 무죄냐 유죄냐는 결론 못지않게 삼성이 소송 과정에서 보인 행태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상하죠. 이 사람이 기술 유출했다고 볼 그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좀 신고를 하고 법정 다툼을 몰아가고 그 과정에서 뭐 증언하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한다던가 인신공격을 한다던가 아주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관련해서 삼성이 사회의 거대 권력으로서 건강한 사회적 가치와 민주적 법제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온 정황들이라고 판단해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건 보도 가치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 3사 취재진이 사실 삼성전자에 17건이나 질문을 해서 보냈다고 해요. 질의서를.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또 달아주면 안 되는 거고 삼성이 반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니까요. 근데 삼성이 재판 중이라면서 단 한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했다고 해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근데 사실 재판 중인 상황이면 억울하게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더 적극 해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공동 취재진은 계속 관련 소송 과정을 취재를 할 것이고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도 다시 삼성이 질의서를 보내서 그 답변을 토대로 이 관련된 의혹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 라는 걸로 일단 KBS 기사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약간씩 이제 톤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뉴스타파 기사 같은 경우는요. 제목부터 약간 톤이 달라요. 기술 유출 누명 삼성전자 이전무의 달콤한 인생. 이 기사는요. 이전무의 어떤 망가진 삶, 그리고 그의 삶을 망가뜨린 주범들의 어떤 행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더 감정이입하면서 읽기가 좋아요. KBS 기사가 더 사실관계, 프레시안 기사와 KBS 기사가 조금 더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삼성 측의 문제점들을 지금 이제 주목했다면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조금 더 비중을 높였고요. 약간 이 심정, 이전무라는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이 나왔을 때 혹은 진행 과정에서 겪었을 상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읽지 마시고 세 개 다 읽어보셔도 네, 얻는 것들이 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언론사마다 제목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제목을 쭉 말씀드릴게요. KBS는 먼저 취재 후라는 온라인 보도가 먼저예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 제목은 KBS 뉴스타파 프레시안 삼성이 소송을 말하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방송 보도로는 갑작스런 증언 보기 배우는 삼성이라고 해서 같은 날 보도가 나가죠. 프레시안 같은 경우는요. 삼성 눈치 안 본다던 증인은 왜 재판 출석 거부했나? 라는 제목을 달고 나가고 있고요. 뉴스타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유출 유명 삼성전자 이전무의 달콤한 인생.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갑니다. 근데 삼성전자 기술 유출 유명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요. 이 세 개 매체 기사가 지금 아마 중점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접근하기도 좋습니다. 되게 괜찮은 보도예요.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좋은 보도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한 매체가 이런 기사를 냈다면 여러 그냥 온라인 보도 후보 혹은 방송 보도 후보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말았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특별상으로까지 해서 굳이 이렇게 상을 드린 거는 협업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단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슈가 커지지 않는 아까 단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A라는 매체의 기자 한 명이 취재하는 것과 ABC 매체가 같이 막 취재를 해서 또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것이고 또 기사를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낼 때는 정말 검색했을 때 한 건이라도 더 기사가 나오는 효과.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해주는 그런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각각 다른 매체가 약간씩 쓴다는 것도 그 매체의 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안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독자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프레시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쨌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재판에 개입하는 그 과정에 이제 초점을 맞춘 또 보도를 내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사를 한 번씩 보시고 앞으로 후속 보도를 낼 것이라고 일단 선언을 한 상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심도 남았고 대법원
법원도 갈 것 같은데 보니까. 그리고 대법원 나온 이후에도 어쨌든 그 법정 공방 끝나면 삼성은 답변 주겠지? 그거죠. 여태까지는 법정 공방 때문에 우리가 답변 못 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물고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첫걸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보도는 계속 함께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그러면 대댓글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니치세님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처장님이 안 계셔서 좀 서운하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또 금요일은 부녀회장의 힘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힘찬 목소리를 오늘 들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안학내가 없어가지고. 안학내님이 옆에서 계속 뽐뿌질을 해줘야 저도 같이 힘이 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고 주말 동안에는 다 내려놓고 행복하고 편안한 쉼 되시길 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덕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만 레이니치스님은 토요일 출근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레이니치스님이 댓글을 하나 더 추가로 남겨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뭐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핸드폰 메시지가 그쪽 세계에서는 매우 큰 이슈던데 그렇죠? 그렇다면 기자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타인의 휴대폰 내용을 찍어 뉴스로 내보내는 것이 위법 소지는 없는 걸까요? 일반인의 개인 휴대폰인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특수한 직분 때문에 위법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일반인들 것도 이렇게 찍어서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래서 싫어하는 동네 사람들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이 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 부장님의 까끔한 해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 부장님은 지금 안 계셔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분명히 이게 사실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죠. 그렇죠. 네,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보도가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보도가 돼서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뭐가 있느냐. 이른바 공익적인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게 문제가 좀 안 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에 부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예시를 들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주 사적인 것들, 아니면 그냥 안보 문자를 누구한테 보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막 무작위로 취재를 해서 찍어서 보내는 거는 분명히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트러스트 노원님께서는 그걸 이제 국회의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폰을 보여주는 것이 일종의 어떤 마케팅, 홍보 전략의 또 일환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도 하는데 일부러 찍히기도 하고. 네, 일부러 찍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요소들이 이제 실제 사실이라고 해도 지적하신 것처럼 사생활 침해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밝혀진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판단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기자가 내리는 판단, 각 매체가 내리는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결과가 미칠 수 있는 파급력도 상당히 커지는 거죠. 코이님께서 물러빠진 방심이 명치에 돌직 꽂아놓는 TV조선. 기자들 양심을 믿으라는 장광산 의원 잘 굴러가네요 하면서 미디어오늘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기사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참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 양심이라는 건 되게 추상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걸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걸 심의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심의를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네,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오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니까. 그렇죠. 그 양심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건데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 양심을 믿으라는 말은 정말 좀 웃긴 말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신 것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네. 다음 트러스트 노원님 댓글입니다. 뉴스민 빨간 맛은 대부 경북의 빨간 맛이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색이라서. 뉴스민의 빨간 맛. 네, 빨간 맛이죠. 제가 맛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글꼴도 범상치 않다라고 하면서 뉴스민 사이트 캡처를 해주셨어요. 네, 범상치 않죠. 네, 이 사이트 빨갛죠. 네, 글씨체도 저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한때 67일을 목표로 하던 미탈이 요새 많이 떨어졌다는 걱정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 빈집 처리도 요새는 잘 안 되고 노컷 버전으로 다 B만 처리를 해서 그냥 나오는 막말들을 다 그대로 들려주면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재는 너무 고퀄이라며 투머치 고퀄이라며 네. 근데 뭐 미탈뿐만 아니라 여기 써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팟캐 주류이던 시사 정치에서 개그를 비롯해서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것 같다. 맞아요. 또 시사 얘기를 이제 더 듣고 싶지 않아 막 이런 많이 들었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사는 또 그 팟캐스트 말고도 이제 라디오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대체제가 많고 그리고 언론 상황도 사실은 지금은 좀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가 아직 많지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언론은 청취자들도 되게 많이 아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점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죠. 저희는 정말 먼저 의혹을 제기해 주시면 이제 뒤따라서 사실관계만 추가 확인하는 거의 수준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PD님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저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고민해 주시고요. 경쟁력을 다시 획득해 보는 걸로. 네. 네, 마지막 댓글입니다. 미령곰탱님인데요. 강요상을 대꿀멍하게 만든 최웅님 질문 정말 빵 터졌다라면서 사람들 생각을 잘 대변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서 부동산 포럼을 이제 하게 된다면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출연을 해주셨던 조영수 협동사무처장님이 다시 나와서 포럼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좋은데 지금 조영수 협동사무처장님은 민원련을 떠나신 상태입니다. 네, 이걸로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멘트는 저 혼자 하나요? 같이 하시죠. 네, 그러면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련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련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련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련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